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던진 금융긴축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7월 정점을 지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과연 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주말 내내 투자자들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 지금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고 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향이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3%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빠졌고 지금 선물 시장 흐름들을 본다면은 나스닥은 1% 이상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도. 네,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지수도 뭐 1%좀 미만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 초반 2,420선대로 떨어진 뒤에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불안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까지 떨어지고 있는 네. 걸 보니까 왜 한동안 6월 중순부터 했나요? 미국 시장 조금 반등세로 쭉 네. 보였잖아요. 이제 그 흐름 완전히 꺾일까요?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는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여기서 2,700, 2,800 이렇게 쭉쭉 뻗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는 좀 쉽지 않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간의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중앙은행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3.4 기준금리를 그리고 내년에 3.8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6월 CPI를 지나고 7월 말 7월 FMC를 지난 뒤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봤자 3.3%는 못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2%대까지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네.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 매파적으로 말해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방점을 찍어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뭐 다들 아시는 블러드 연은 총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강성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연은 총재도 올해 연말까지 3.75에서 4%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금리 인상해야 된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를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 약간의 고통이 좀 네.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고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경우에 경기 침체 같은 건 우려하지 않을 정도인 모양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아본다면은 예.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미국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연준 위원도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 예. 그 스탠스 흐름들을 그러니까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연준 위원들까지도 일단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를 천천히 잡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물가를 빨리 잡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린다 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그다음 통화정책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이 발언 내용 그리고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를 잡는 게 네. 급하고 물가 잡는 과정에서 고통이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면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9월 다음 달 20일인가요? 네, 21일입니다. 21일이니까요. 네. FOMC 이제 네. 회의에서 하잖아요. 네.
뭐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입니까? 0.75% 그렇게 굳어진 겁니까 이제? 뭐 굳어졌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면은 지금 75p 금리 인상 확률이 60% 정도, 60% 50bp의 금리 인상률이 40% 정도라서 예.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약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이 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주 2일 실업률 중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일이요. 네. 그리고 다음 주 13일 예. 8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이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9월 달에 7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0.75%포인트 올려도 별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은 9월 FOMC에서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하고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예. 지금도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달 FOMC에는 점도표라는 게 발표됩니다. 점도표. 네.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 정도 갈 거야. 내년엔 이 정도 갈 거야. 후년엔 2024년 이 정도 갈 거야라는 것들을 모아서 평균값을 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제시한 게 3.4, 올해는 3.4, 내년에는 3.8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기대가 3.78, 3.8 정도 수준. 딱 연준 위원들이 6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향 조정되면 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아, 점도표 수준이. 네. 그래서 9월 FOMC에서의 관건은 50bp 할 것인가 75bp 할 것인가의 관건도 있지만 예. 연준이 보여주는 내년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이제 9월 21일 FOMC에서 네. 금리 인상 폭보다 내년 전망치를 어떻게 내비치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고통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금리는 오를 것으로 일단 시장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아직 시장 기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장이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금리 인상의 고점이 3.78이었습니다. 주말까지. 3.78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말했던 3.8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 연준 위원들이 강경한 매파 발언들을 본다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최소한 한 번은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년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낮출 수 수도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최근 연준 위원들의 흐름들을 보면 발언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기대감들이 물가를 잡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굉장히 짧은 발언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올린다라는 발언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일단은 꺾어놓고 가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의 쓸데없는 금융 완화 기대 갖지 마라. 단칼에 자른 거죠, 그런 기대를. 그렇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미국 시장에서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는 네. 테슬라. 네. 지금 3분의 1로 액면 액면 분할을 했죠. 분할한다고 하죠. 네. 액면 분할 자체만으로 어떤 시장 가격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뭐 시장 가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예. 다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한국 내 기업들도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이 꽤 많죠. 삼성전자도 네. 마찬가지죠. 네. 액면 분할한 다음에 뭐 기대감의 등락이 있긴 했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업황 어떤 그림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펀더멘탈 기본에 충실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자체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는 뭐 별개의 문제다. 자, 오늘 환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당 1,350원을 좀 장중에 네, 맞습니다. 뛰었잖아요. 네네. 이게 외국인들 투자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많이 했는데 네.
이 환율이 이런 흐름이라면 이 순매수 기조 혹시 꺾이거나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왜 외국인이 원달러율 1,350원까지 갔는데도 쉬지 않고 들어왔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왜 그동안 네. 순매수했느냐? 원달러율이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 6월 말 7월 초만 하더라도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금 1,340원, 50원까지 올랐는데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에 한 7조 원 정도 샀거든요. 2달 가까이 되는 동안에,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가 움직이는 것보다 원달러율이 덜 움직였습니다. 달러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네. 원달러율이 더 움직였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달러 외의 다른 나라들 통화보다는 원화가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덜 떨어졌다. 네,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깨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율이 조금 더 오른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흐름에 대한 부담들을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담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 좀 시장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려는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성격으로 돌았을까라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7월 초 이후 외국인이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8주 연속. 그런데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됐으니까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예. 순환매인 것 같아요. 순환매. 네. 어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네. 조금만 올라오면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싼 업종을 또 사고 계속 이 패턴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보통 공매도했던 것을 환매수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진 않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FMC에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9월 말, 9월 중순, 9월 말이 되면은 벌써 3분기 실적이 시즌이 되게 됩니다. 예.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 10월 달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은 3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습니다라는 프리뷰 자료들을 내게 됩니다. 사전에 네. 전망 자료가 나온다 이거죠. 예측 그때 자료.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 해온 그 상위 많이 네. 해온 업종들은 종목들은 큰 의미는 없나요? 이렇게 순환매를 하게 되면?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걸 지금까지 좋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단은 자동차.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했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수급 이벤트가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종목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 2차 전지가 2개 들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항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들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흐름들은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겠죠. 3분기 실적.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굉장히 셌는데 환율 효과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대비로는 원화가 강했거든요. 환율 효과가 약해진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정점을 통과하거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경우 좀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들도 우리 지금 환율 효과를 많이 못 본다. 네. 다른 나라 환율도 막 더 오르기 때문에. 더 약세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보다도. 예. 자, 우리 주식에 관련돼서 이 삼성전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뭐 지난주 6만 원 턱걸이했다가 오늘 다시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왔죠. 떨어졌는데 반도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안 좋을 것은 알았지만 예.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반도체 산업이라기보다는 워낙 많은 산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강도 긴축이 계속된다, 예.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황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시장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크게 기대를 당분간 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 둔화 흐름이 지금 계속되니까 네. 그렇게
우려해도 돼? 그렇게 봐줍니까? 뭐 지금 뭐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흐름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을 감안해봤을 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내년에는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내년에는 좋아질 여지가 네, 있다. 그 이유는 업황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 조절에 의해서 공급 조절에 의해서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어서 지금 뭐 빠르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 네. 요즘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네. 얘기가 참 많잖아요. 자기 많죠. 나라에서 조립하지 않거나 전기차, 배터리 그 원재료 자기 네. 나라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혜택을 안 준다 그러니까 네. 우리 자동차 회사들 뭐 배터리 회사 좀 걱정이 많은데 네. 주가에는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나요?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봤던 걸 뺏는 게 아니라 새롭게 법안이 나오면서 미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들로 한국이 소외되었다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경쟁력 차원에서의 좀 약해지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타이밍이 그래도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올해 내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아지긴 좀 어렵습니다. 좋아지기 어려운데 보조금을 준다고 전기차를 막 살까요? 아, 그런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법안 때문에 한국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점을 굉장히 빠르게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하면 미국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소비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서 한국 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네. 피해는 좀 최소화하고 레버리지 효과로서 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혜택을 못 받지만 네. 내년에 현지 생산을 좀 앞당겨서 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이런 판매에 있어서 핵심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판매 비중이라든지 이런 성장이 굉장히 높은데 유럽 경기가 요즘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이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이 부분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경기가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수출도 조금 둔화된 우리 기업들 실적 3분기 뭐 프리 이제 시즌이 네.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실적이 곧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텐데 기업 실적 어떨까요? 저도 지금 9월 전망을 작성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최근 이익 전망이. 이익 전망이. 네, 그런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좀 많이 높다.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3분기는 9.3%입니다. 9.3%라고 한다면 예. 2분기보다는 좀 낮아지지만 예. 과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수준이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영업이익률 9.3%가 2분기보다는 2분기가 괜찮았죠? 네, 2분기는 10% 가까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들을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환율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경기라든지 수출 모멘텀 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수출 금액 자체가 2분기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레벨 다운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자재가 떨어진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PPI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생산자들이 사서 공장을 돌리기 위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입 원자재를 있어서 바로바로 재고를 0으로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들여왔던 후에 들어왔던 것들을 쓰기 때문에 들여오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고 원자재 가격이 레벨 다운됨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들은 커지는 상황이라서 3분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수출 모멘텀이 둔화된다. 환율 효과가 약해진다.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데 제품 가격 하락하면 커진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이익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익의 눈높이를 낮춰라. 네. 3분기는.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미국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발언 분석 그리고 시장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